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은 포기했던 난제 한국이 해결했다. 2. LG가 논란 시급 4만원 달라 미국 노조. 3. 나는 되고 넌 안 돼. 한 일방통행 타격수단.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중국 등을 견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최근 테슬라의 사례를 통해 그 허점이 드러나며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테슬라의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세부 규칙이 알려진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 협력하여 우회하는 방법을 테슬라가 찾아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RWD는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하고 가공한 배터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해야 보조금 지급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채우기 위해 테슬라는 CATL이 리튬 인산철, 즉 LFP 배터리를 사용해 모델 3를 생산하면서 미국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에 쓰이는 주요 광물을 획득한 뒤 이를 CATL에 공급하고 중국산 광물 사용을 피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기업인 CATL의 광물이 미국 보조금을 받는 테슬라의 모델 3 생산에 사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사례를 통해 중국산 광물을 회피하여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IRA 법의 의미가 물음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IRA 법의 구체적인 실행과 중국 기업들과의 협력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하며 정부와 기업들이 이러한 간극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보조금의 절반을 챙긴 테슬라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IRA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재미를 본 중국 CATL은 포드와도 손을 잡고 미국에 공장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IRA 추진 의도 자체가 무색해지자 미국 의회까지 나서 문제를 보완하려 했지만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광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기차 회사들이 중국산 광물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국의 우회 전략을 알고서도 봉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미국이 추진 중인 IRA 민낯이 드러났는데 황당하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들은 모두 미국 차들 뿐이었습니다.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세부 모델은 캐딜락과 쉐보레, 크라이슬러, 포드, 지프, 링컨, 테슬라 등 16개 차종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9개 모델이 보조금을 받았지만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등 7개 브랜드는 빠졌습니다. 결국 미국이 만든 IRA는 동맹국들에게 피해를 주고 중국은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동안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 모델 중 유일하게 보조금을 받던 모델은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조립되는 현대차 GV70이었는데 이번에는 지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GV70에 들어가는 SK온이 배터리 셀이 중국에서 제조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최종 생산지는 미국인데도 중국산 딱지가 붙어 이번 보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주요 언론들조차 바이든이 내놓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이어가며 한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LA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테슬라에 필적하는 전기차 경쟁력을 갖췄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IRA로 불이의 일격을 당했다. 미 행정부가 현대차의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LA타임스는 작년 1터부터 3분기 아이오닉 5와 기아 EV6 판매량이 전기차 시장에서 2위권 경쟁자였던 포드의 머스탱 마하이를 추월했다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현대차가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향해 전진했다고 호평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들을 테슬라의 주요 경쟁자로 같은 반열에 놓고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서 LA타임스는 IRA가 미국에서 EV를 만들고 판매하는 포드, GM, 테슬라와 같은 경쟁사들의 세금 혜택을 주지만 이 법은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 시민을 고용하는 회사들에게 불이익과 모욕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치권에서 초차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실패했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하원은 IRA 전기차 보조금의 허점을 이용해 중국으로 돈이 흘러들고 있다며 포드와 CATL의 배터리 공장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트로이의 목마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은 IRA 보조금이 CATL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하지만 과연 이 법안이 어느 세월에 통과되어서 IRA 법의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IRA가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의 경쟁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쟁 모델도 보조금 지급을 못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쟁 모델인 테슬라 모델 X, BMW X5도 보조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전기차들은 지금도 이들보다 30%나 저렴하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 경쟁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현대가 미국에 짓는 새 공장이 완공되고 EV9이 미국에서 생산돼 $3,750의 보조금을 받는다면 그때는 한국 전기차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현대와 기아는 보조금을 못 받게 됐다고 해서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IRA 예외 규정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리스나 렌트와 같은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지켜가면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GV72 배터리를 현재 중국산에서 북미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을 빠르게 찾는 것 하나는 세계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한국의 저력은 IRA라는 복병을 오히려 우리에게 호재로 만들고 있는 데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계속 받게 된 미국산 전기차 모델 대부분이 K-배터리, 즉 한국산 배터리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IRA 수의 전기차 22종 가운데 절반인 11종 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장착돼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차종 역시 2개는 삼성 SDI, 2개 차종엔 SK온이 배터리가 탑재돼 있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하면 보조금 대상인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브랜드의 전기차 17종에 모두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미국 브랜드의 전기차는 한국 배터리가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IRA 최대 수혜는 오히려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미국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받는 전기차종의 절반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쟁력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쓰는 8종의 전기차들은 보조금 $7,500 전액을 받게 됩니다. IRA가 요구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광물 부품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압도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 SDI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와 랭글러, 포드 이스케이프, 링컨 코세어 등 4종은 보조금 $3,750가 책정됐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을 비롯해 북미 등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빠르게 구축한 덕분에 이처럼 IRA 수혜를 보게 된 것인데요. 한국산 전기차들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지만 그래도 다각도로 난관을 헤쳐나가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러브콜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최소 3년 침묵거리를 확보해둔 한국 배터리사들은 미국 인플레이션법이라는 복병을 만나서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보조금을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짓더라도 최소 6, 7년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동무대가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최근 열린 상하이 모터쇼에서 혁신적인 신기술을 공개하며 중국 전기차 산업의 몰락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삼성 SDI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 모터쇼에서 선보인 6세대 각형 배터리입니다. 삼성 SDI는 전기차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고에너지 밀도와 금속 충전 기술을 적용한 6세대 각형 배터리를 소개해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6세대 각형 배터리는 양극재의 니켈 비중을 91%로 높이고 음극재의 실리콘 소재를 적용해 기존 5세대 각형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를 10% 이상 향상시킨 제품입니다. 이 배터리는 특히 제조 공법 개선으로 10분 만에 80% 이상 충전이 가능한 급속 충전 기술을 탑재해 오는 2024년 이면 양산될 예정입니다. 삼성 SDI는 이번 모터쇼에서 기존 원통형 배터리 대비 크기를 키우고 성능을 극대화한 배터리 신규 플랫폼을 선보이며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를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미국이 이상한 법을 만들고 중국이 싸구려 배터리로 열심히 쫓아와도 전기차 시장의 절대 강자는 한국이라는 사실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일본은 지진 때문에 반도체 공장은 좋지 않다고 지적하신 분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지진 때문에 일본은 사실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기에 최적의 위치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키오시아 같은 일본 반도체 기업의 생산 라인은 지진 때문에 멈추곤 했습니다. 지난 3월 진도 7.6 규모 지진 때문에 키오시아 최첨단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에 오염이 발생한 게 최근 사례입니다. 대만도 지진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지역이라 TSMC가 일본 요청을 초기 거부한 것은 지진에 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성 문제도 있었고 생산 단가 등 이 세 가지가 발목을 잡았던 것인데 여기서 TSMC가 간과한 것이 뭐냐면 윤오가미 소장이 지적한 기술자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꺼낸다면 반도체 제조를 위해선 공장과 인력만 확보되면 되는 게 아닌 용수, 전기, 재료나 소재의 중개기지 등의 인프라가 필요한데 윤오가미 소장은 현재로선 이 같은 인프라 전체를 조망하는 일본 정부의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내용도 있습니다. 일본과 달리 미국은 반도체 지원급으로 총 520억 달러, 약 68조 원 규모인데 이 보조급에 반도체 생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8조 원에서 각 반도체 기업들에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약 3,540조 정도가 공장 건설 보조금이고 나머지는 관리 및 인프라 조성에 사용할 비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기업들에 돌아갈 파이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업들이나 대만 기업들의 투자급에 비하면 별것 아닌 보조급입니다. 미국에서는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하지만 국내 업계에선 공장 건립에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는 접과 일가 등을 고려하면 부족한 보조급이라고 지적합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미국 기업이라는 첩을 내세워 120억 달러 보조금을 원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그동안 투자권을 꺼내지 않고 있다가 반도체 지원급 얘기가 나오자 2030년까지 400억 달러, 약 52조 원을 투자해 새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밝히것은 보조금을 겨냥한 계획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자국 기업 위주로 보조급이 편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20억 달러 등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고 또 반도체 관련 투자 기업에 25%의 투자세 공제도 지원한다고 하자 그동안 잠잠하던 미국 기업들이 너도 나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속속 밝히면서 보조급 확보 경쟁에 나서며 치열한 로비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미국은 로비에 의해서 정책이 바뀔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좋은 예가 어제 들어온 현기 전기차도 미국에서 리스 같은 상업용으로 판매되면 보조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리스 제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의 로비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미 재무부는 29일 한국 30일 납세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리스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를 포함시키며 리스 전기차도 친환경 상용차에 지급되는 7,500달러, 약 965만 원 보조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트럭, 버스 같은 상용차 범위에 리스나 렌터카, 승차 공유 차량을 포함시켜달라는 정부 및 현대차 기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물꼬가 트이면서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또 재무부는 백서에서 한국 측 요구인 모든 광를 및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대상 배터리 광를 및 부품 비중을 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직접 겨냥해 노골적으로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민주당 상원의원 조 맨친을 무색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맨친 의원의 향후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킨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이번 발표는 한국의 요구가 적용된 일부 자동차 기업의 승리라고 평가했고 월스트리트 저널 WSJ도 미국이 통맹을 달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게미 행정부를 움직이는 로비의 힘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은 애플의 로비에 의한 힘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기업이 중국이나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생산 단가 때문입니다. 물건을 싸게 만들어야 경쟁력이 생기는데 자국 내에서 비싸게 만들면 판매가 수월하겠습니까?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TSMC가 대만을 고집했던 이유가 생산 단가 때문입니다. 기술진이 미국이나 일본에 파견 나가서 생활하는 비용도 물가도 모두 다 높습니다. 특히 인건비는 2배 이상입니다. 당연히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LG 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배터리 공장에서 결성된 워런 공장 노조는 첫 입단협에서 현재 시간당 10달러, 약 12,680원 종반에서 20달러, 약 25,360원 종반 수준인 노동자 임금을 시간당 32달러,
약 4만 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미국 자동차 부품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 이번 노사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테네시주와 미시간주 등에서 가동을 시작할 다른 공장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런 인건비는 배터리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LG 엔슬은 인력 채용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와중인데 노조가 업계 최고 수준의 시급을 요구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약점을 알고 협상안을 꺼낸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1급 수준에서 최대 3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정부가 주는 인센티브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역 및 노조의 분위기를 사전에 파악했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입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 자동차 공장의 경우 초기 설립 때 그 지역은 쓰러져가는 소도시였습니다. 그런 지역에 자동차 생산 공장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시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 공장에 필요한 인프라가 대거 들어섰고 따라서 죽어가는 지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지급은 잘 사는 지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은 감사해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갑정으로 노사 간 화합을 이루면서 서로 간 상생하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에서 그런 측면도 일부 고려되었다면 그런 턱없는 입급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그냥 그 나라에서만 소비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나라에서만 소비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국에 수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삽성전자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것도 미국 수요에 알맞게 짓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정도 공장들을 건설하면 한국 내의 평택 단지 확장 계획을 축소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6차까지 늘리는 것은 미국을 제외한 한국 수요와 유럽을 겨냥한 수요 때문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삼성 반도체를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아직 삼성전자에서 확답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게 생산 단가에 의한 지역적 환경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얘기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지난해부터 삼성전자에 유럽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 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독일 대통령, 스페인 총리 등이 연이어 삼성전자를 찾아 공장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입니다. 그런 삼성과 달리 TSMC는 독일 드레스덴을 유럽 공장 후보지로 겁도하고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했고 인텔은 지난해에는 유럽에 파운드리 공장을 지으려면 200억 달러를 예상하면서 유럽연합에 지원을 요청하다가 지난 3월에 이 같은 계획을 수정해 앞으로 10년 동안 800억 유로, 약 110조를 투자해 유럽에 반도체 생산과 연구기지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인텔이 30%가량 투자하고 나머지 70%는 유럽에서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끝 성사될 듯이 보였지만 유럽연합의 움직임이 달라지자 인텔은 우선 이탈리아의 자동차용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변수가 생겼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은 430억 유로, 약 60조 원가 들어갈 역내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 추진에 합의한 것입니다. 인텔의 요구대로 라면 유럽연합이 80조 원 이상을 보조급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그럴 바에는 자체적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그에는 실질적으로 얻는 것은 크지 않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자동차용 반도체의 지원 대상 포함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텔과 독일 및 이태리가 반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태리가 개인적으로 인텔과 손을 잡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TSMC나 인텔이 경쟁에서 먼저 유럽을 선접하겠다는 의도입니다만 삼성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유럽의 공장 설립은 아직 시기상조다 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또 한 번 기존의 상식을 깨부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어트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전까지만 해도 극초음속 미사일이 절대 요격할 수 없는 게임 체인저인 양 여겨졌던 것을 생각하면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킨잘 요격을 부인하는 중이고 심지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킨자를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진실 여부를 떠나 이로써 미사일 방공망의 효용성이 입증되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어느 때보다 미사일 방공망의 중요성이 높아진 바로 지금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현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빠르다는 것.
그 하나가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작과 끝인데요. 마오. 다시 말해 1초에 1.7km를 비행할 수 있는 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속도를 유지한 채 회피 기동까지 할 수 있어서 그간 극초음속 미사일의 요격은 불가능하다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재래식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패트리어트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격추하며 상식의 틀을 깨부쉈습니다. 무언가 초월적인 개념의 새로운 무기 체계가 아닌 기존의 요격 미사일로도 충분히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게 밝혀진 건데요.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사안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초기 대응 전략인 한국형 삼축체계 중 방어 전략인 KAMD는 항상 효용성을 의심받아 왔습니다. 근본적으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한정된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실패율의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확률상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한 데다 배치된 특정 위치에 따라 요격 범위도 한정적이라는 건데요. 반면 미사일은 수백 발 중 한두 발만 타격에 성공해도 괴멸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방어에 초점을 맞춘 KAMD보다는 선제 타격으로 공격기지 자체를 지워 없애는 킬체인이나 압도적인 화력을 동원한 반격으로 도발 원점을 박살내버리는 대량 응징보복 체계가 더욱 중요하게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이 속속들이 전력화되기 시작하면서 KAMD보다는 원점 타격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조도 더욱 심해졌는데요. 문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최초로 전력화한 나라들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중국의 DF-17은 탄도미사일 탄두부에 글라이더 형태의 활공체를 탑재하는 극초음속 활공체, 통칭 HGV 형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인데요. 예상 사거리만 1800터부터 2500km에 육박하며 탄두 종류에 따라 핵무기로까지 전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극초음속 미사일이 기존의 개념대로 방어할 수 없는 무기라면 선제 타격을 제외하곤 DF-17을 이용한 중국의 핵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요. 심지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은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4년 말에나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사이 중국은 자신들이 새로운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배치했으며 이는 미국의 방어를 회피할 능력을 보유했다 떠벌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ICBM 수준의 사거리를 갖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건데요. 단순히 허풍이라고 치부하기엔 꺼림칙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름 아닌 러시아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극초음속 ICBM 아방가르드는 최대 속도만 마하 20터부터 27로 추정되며 DF-17과 같은 HGV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만약 해당 기술이 흘러들어갔다면 중국판 극초음속 ICBM이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중국판 극초음속 ICBM 기술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도 사용되었을 경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북한은 이미 지난 2022년 1월 두 번째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한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 군과 각국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평범한 탄도미사일의 일종일 뿐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인데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10 내외로 분석되었으며 활공 선해 비행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히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KAMD보다는 한 대를 얻어맞더라도 10대로 갚아줄 수 있는 타격 능력 확보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임증했듯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력은 지나치게 과장되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조금 까다로울 뿐 조기 경보 시스템, 감시, 추적 및 첨단 차단 기술을 결합한 다층적 방어 체계라면 충분히 요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사일 방어 체계로 난공물락의 묘세를 구성할수록 적의 소모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CSIS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공 방어 시스템은 러시아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약 80%의 성공률을 달성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제공한 NASAMS 방공 시스템은 러시아 미사일 요격 성공률이 100%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공 네트워크는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잠재적인 적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KAMD는 이보다 월등한 방공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MD는 상호확증 파괴의 구조를 깨트리는 일종의 치트입니다. 서로를 향한 공격이 공멸이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걸 알고 있기에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 게 상호확증 파괴의 원리라면
MD는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깨트리고 일방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권총을 들고 대치한 상태에서 한쪽만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것과 비슷한데요. 즉 피해를 보지 않은 이기적인 공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2000년대 초반 주변국과의 외교적 분쟁을 의식하여 미국이 제안했던 MD를 거부했고, 이에 따른 대안적 성격으로 KAMD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KAMD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방어만을 상정했고, 하층 방어부터 차츰 범위와 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로 EL, M2080 슈퍼 그린파인 블락 B2기와 블락 C2기를 충청권 일대와 전남 보성군, 부산 해운대구에 배치하며 운용 중입니다. 또 세종대왕함의 N, SPY-1D, V, 이지스 레이더와 2737 PSI 조기경보기가 이를 보완하고 있는데요. 해당 레이더가 탄도미사일을 포착하면 최고 속력 마하 5, 사거리 160터부터 180km, 최대 상승 고도 24km 남짓의 PAC-2 젠 플러스 요격 미사일과 최대 요격 고도 40km 이상의 라스 사메린트, MSE가 1차 요격을 담당합니다. 만약 해당 체계가 요격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요격고도 15터부터 20km의 마하 5 이상의 탄도탄을 묘격할 수 있는 천궁2가 최종 요격에 나섭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생각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다층 방어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로써 안심하기엔 중국고도 방어 체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개발 중인 게 바로 LSAM 시리즈인데요. 사거리 150터부터 300km, 요격고도 40터부터 100km에 달하는 LSAM은 요격 가능 표적 속도만 마하 8.8 이상에 육박합니다. 오죽하면 한국판 THAAD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심지어 이미 지난 2022년 11월 비공개 요격 시험이 성공했고, 최근 5월 30일에는 공개 요격 시험까지 성공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빠르면 2년 이내 양산을 시작하고 전력화를 시작할 수 있는 속도인데요.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궁 2에서 팩 3로 미머지는 하층 방어망은 2중, 3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는 최대한 다층적인 방어망을 구성해서 최대한 많은 요격을 시도할수록 요격률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초음속 극초음속으로 회피 기동하는 현대 미사일의 격추는 어디까지나 확률 싸움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중고고도 방공망 또한 하층 방어망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다층적인 방어망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의 경무 LSAM, 그리고 가동 준비에 들어선 THAAD와 함께 LSAM2 개발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LSAM2는 기존 LSAM보다 최소 3배 이상의 방어 범위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아직 상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방위 범위만 따지면 사거리 900km 위 SM3 라건 A, B형과 유사한 스펙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굉장히 독특한 개념의 MD인 SM3는 극단적으로 고고도 탄도미사일 요격의 모든 성능이 치중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대기권 내에서는 무용지물이지만 우주 궤도의 물체를 요격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08년 미 해군은 자국의 고장난 의성을 격추하기 위해 SM3를 동원했는데요. 당시 SM3와 의성의 상대 속도는 자그마치 마하 30에 육박했고 요격 고도는 247km에 달했지만 결국 미국은 의성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은 해당 의성의 크기가 너무 큰 데다 독성 연료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격추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우주 경쟁을 촉발시킨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월한 MD를 보유할수록 상호 확증 파괴에서 일방적인 우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M3급의 고고도 요격 체계에서부터는 탄도미사일을 총말 단계가 만인 대기권 밖의 비행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대의 ICBM이 대부분 MIRV 형식을 취해 종말 단계에서 탄두가 여러 개로 분리된다는 걸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요격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적의 공격은 막아내고 나는 일방적으로 적을 때릴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더군다나 LSAM2는 고고도 요격 유도탄과 극초음속 HGV 활공체를 장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는 활공단계 요격 유도탄 등 2종의 유도탄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 가장 치명적이라 판단되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뿐만 아니라 중국의 DF-17까지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KAMD는 단순한 방어 전략일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공격을 위한 밑바탕인데요. 특히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현재 대한민국 처지에서 KAMD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수단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확실하게 효과가 입증된 상호확증 파괴를 대한민국이 구사하려면 만에 하나 적성국이 핵무기를 들이밀더라도 되려 자신들이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갈수록 불안해져가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이러한 힘의 논리는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텐데요. 부디 우리 군이 공격과 방어 모든 면에서 완벽한 전력을 구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